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또래보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키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키 성장과 성조숙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이 성조숙증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성조숙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숙증은 또래보다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여자아이는 8세 이전에, 남자아이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면 그 성조숙증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좀 덜 빠르지만 성장이 또래보다 조금, 그러니까 1년 이상 정도 빠른 경우에는 조기 사춘기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5년 전보다 42% 정도 더 증가할 정도로 이제는 좀 아주 대중적인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성조숙증이라는 게 2차 성징이 또래보다 빨리 나타난다는 건데요. 단순히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성조숙증에 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성적 발현이 빨라서 이 예민한 시기인데 가슴 발달을 보여서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체형이 변하거나 때이른 초경을 하게 돼서 아이가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성장이 빨리빨리 커버려서 어릴 때는 키가 또래보다 큰 편이지만 또는 비슷했지만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키가 안 크거나 결국 키가 작아서 조금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중학교 때,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 키 때문에 병원을 늦게 와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자녀와 일상생활 중에 가슴 몽우리가 보이거나 정수리 냄새가 달라지거나 생식기의 변화 또는 반항적인 그런 행동의 변화 등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니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사춘기 징후를 부모님이 알아차리시는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막연한 짐작보다는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미리 성장판 검사, 혈액 검사를 하기만 해도 충분히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조숙증이 대체로 여자아이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남자아이 경우에도 요즘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율로는 당연히 여자아이보다 적지만은 임상에서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류 위주의 편식,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의 노출 또는 폰이나 게임 등으로 늦게 자고 활동량이 떨어지는 생활 등으로 인해서 비만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상에서는 그냥 보기에는 전혀 뚱뚱하지 않은데 배만 나온 내장 지방형 남자아이들이 조숙한 사례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라고 해서 또는 외관상 마른 편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되면 성조숙증 여부와 또 내 아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성장판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확인하면 뼈 나이를 알 수 있고 그 뼈 나이를 다시 확인하면 성장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예상키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미리 확인하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지 않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진단을 했는데 성조숙증이거나 또 생각보다 최종 키가 작다면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 성장과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흔히들 조경탕 또는 성장탕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오장육부, 체질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면서도 키 성장을 유도하고
또는 뼈나이와 사춘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개별 맞춤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빠른 친구들은 키가 작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키는 더 잘 클 수 있도록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체형이 틀어져 있거나 성장이 방해되는 체형 구조를 아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나 추나치료 등으로 교정과 통증 개선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또래보다 2차 성징이 특별히 빨리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정 나이가 되면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학년이 올라가고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문득 왜 요즘은 안 크지 싶어서 확인하면 성장판이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특히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초경을 한 후에 달려오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는 좀 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키가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면 그 전이라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편식하지 않고 야채,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인스턴트 음식 노출을 줄여서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 1시간 정도는 신체 활동, 운동을 해서 내장 지방이나 체지방이 과하게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잠도 10시 전으로 일찍 자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을 못 자거나 잔병 치레가 잦아서 잘 아프거나 또는 식욕도 없고 입맛이 없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키가 당연히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건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겠죠. 하지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성조숙증은 더욱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나이에 맞는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 혹시 지나치게 빠르진 않은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올바른 성장 패턴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교통사고는 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손상되는지 처음에는 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외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충격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서서히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외상보다 더 무서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영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사고 당시에는 별로 통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교통사고는 인체에 일시적이고 급격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라도 근골격계와 신경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프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육계 질환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등 각종 영상검사상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충격을 주어서 자율신경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증상이라도 증상의 개선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네, 교통사고는 외상보다도 후유증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뇌신경계 후유증, 근골격계 후유증, 소화기계 후유증, 심리정신적 후유증인데 하나하나의 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심각하게 유도하거나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악화 시에는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네, 후유증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뇌신경계 후유증으로 어지러움, 두통, 불면, 두근거림, 뇌진탕 등이 있고 특히 최근 환자들의 경향을 보면 평상시 두통, 불면, 두근거림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후에 더욱 심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근골격계 후유증으로는 뒷목의 통증, 경직, 허리 통증, 어깨 통증, 팔다리 관절통, 저림 증상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사고의 증상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과 뒷목 통증은 관리가 부적절할 경우에 디스크 관련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계 후유증으로 소화불량, 식욕저하,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고 네 번째로 심리정신적 후유증으로 수면장애, 불안, 무기력증, 만성피로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유증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최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나요? 한방병원에서는 양안마 협진 치료가 가능합니다. 양방협진 의뢰 시에 기본적인 양방검사,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등 검사와 치료를 양방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시고 한방에서는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한방 치료로는 침, 등 치료가 있는데 기혈순환을 돕고 어혈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손상 부위의 빠른 진통과 근육과 인대의 기혈을 돕습니다. 다음은 부항 치료가 있는데 체액순환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습식부항과 근부항으로 통증과 긴장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침 치료로 한약에서 추출한 약액을 정제해서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을 경감시켜 관절 손상을 치료합니다. 한방의 대표적인 한약 치료도 있는데 손상된 근육과 인대 회복을 도와 급성 손상을 치료하고 피의 흐름을 도와 척추와 관절을 강화하여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사고 후의 통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의물리요법도 있습니다. 옛날 고전적인 한방 치료 방식과는 다르게 다양합니다. 경근경피온열요법, 소위 핫팩이고요. 따뜻한 적외선 조사, 정기적 저주파요법, 협정식 간섭파요법 등 다양한 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통증이 있으면 원인 치료가 필수겠지만 추나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나 치료는 어떤 것이고 또 통증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추나요법이란 밀고 당기면서 틀어진 자세와 척추를 바로 맞추어서 정상적인 몸의 기준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신체 교정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의사가 손 혹은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보조기구, 추나 테이블을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의한 자극을 가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신체 부위에 가해진 유의한 자극을 통해 환자의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개선을 위해 추나요법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유는 척추의 바른 중심을 잡아서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근육이나 힘줄의 같은 연부 조직 이완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골든타임은 사고 직후로부터 2, 3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경미한 사고라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고령 시대가 되면서 관절 질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손상이나 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로 인해 생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절 수술 후 재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송영길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재활치료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재활치료는 어느 범주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재활치료란 수술 후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여러 증상들로 인해 환자가 영위하는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를 의미합니다. 여러 방식의 재활치료를 통해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수동 관절 운동 범위를 증진시켜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화되고 나면 관절이 움직일 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 강화에 더 집중해서 기능적 활동까지 무리가 없도록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치료 후에 통증이 없으면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재활치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수술 후 재활치료는 빠른 회복과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필요하고 수술로 인한 각종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증이 없더라도 수술 후에 적절한 재활치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목, 허리와 같은 척추, 어깨, 무릎과 같은 관절 쪽, 그리고 골절로 인한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관절 수술 후에 적절한 재활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고 관절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척추 수술 후에 일주일 이상 누워있게 될 경우에는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척추 수술 환자들의 허리 근력이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에 침상 안정보다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서서히 척추와 근육의 운동을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허리의 근력이 강화되면 척추를 받치는 힘이 늘어나서 디스크의 재발을 방지할 뿐 아니라 뼈가 지탱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약해져 있는 관절 부위에 적절한 재활치료로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재활치료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자마다 치료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수술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재활치료 방법이 달라지고요. 환자 개인의 나이, 손상 정도, 직업 등에 따라서도 재활기간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6주에서 12주 동안은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면서 수동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가는 재활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재활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선수가 시합에 복귀할 때 다른 부위에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대한 재활치료뿐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친 컨디셔닝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침과 뜸, 부항 치료를 통해 손상 부위 주변 근섬유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조직 기능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통증과 부종을 조절하는 한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후기에는 국소 혈류순환을 유지하고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해서 통증의 근본 원인 개선부터 재발 방지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방치료와 더불어 도수치료, 무통증 신호요법치료, 체외충격파, 냉각치료 등 다양한 양방치료를 통해서 건측과 환측의 근력 차이를 좁히고 단계적으로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집에서도 실천하기 쉬운 재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에 있는 수건이나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 운동을 한다고 하면 수건을 발목 아래에 놓고 다리를 쭉 편 채로 앉아 고무밴드로 발 앞꿈치를 감싸고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잡아당기면서 발가락과 종아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쭉 민 상태에서 1초 정도 있다가 다시 최대한 발목을 당겨주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무릎은 대퇴사두근의 근력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재활 운동이 필요한 다리 허벅지에 힘을 주어 곧게 펴고 10초 동안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다리를 내리면서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허리 운동은 양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세우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요. 들어 올린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주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활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관심 많은 세대 하면 보통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40, 50대 중년층의 관심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데요.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젊은 시절과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승윤 한의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단 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살을 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살을 빼야 하는 이유 크게 신체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신체적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듯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방간, 간 수치들이 상승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 이상과 자궁질환이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통적으로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과 대사성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체중이 과하게 나갈 때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척추관절계,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오는 우울감이나 잦은 피로, 만사 귀찮아지게 되는 무기력감 등이 생겨서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살이 잘 찌는 체질과 그렇지 않은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방에서는 습담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붓고 쉽게 지치고 쉽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독소가 잘 쌓이는 체질로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는 체질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습기와 물기, 노폐물 등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습담 해소탕으로 개선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대사율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보통 30대 또는 40대 이후부터는 신진대사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살이 점차 이전보다 조금씩 찌게 되십니다. 네, 그러면 이 체질적인 문제 외에 살이 찌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와 체형적인 문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면증이 생기고 장의 환경이 나빠져서 간이나 장을 통한 해독 배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복부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 골반의 체형 불균형으로 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와 보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산후 비만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골반이 틀어지고 배가 나와서 교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비만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표적으로 체성분 분석 검사를 통해서 체지방 비율, 근육의 비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은 23%, 남성은 보통 18%의 체지방 비율이 정상이고 그 이상으로는 단계별로 비만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부위별 지방 집중도에 따라서 복부 내장 지방과 허벅지, 팔 부분 비만의 정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열 진단으로 몸이 어디가 찬지 어디가 더운지를 판단하게 되고 체형 분석 장비로 체형 이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한의사의 한방적인 진단 방법인 진맥, 복진으로 비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습관 체질인지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인지 식욕이 지나치게 왕성한 위열증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한 체형적인 비만인지도 더불어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할까요? 네, 먼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전에 비움탕이라는 것으로 몸의 노폐물을 해독하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다이어트, 즉 비감탕 복용으로 살이 찌는 원인을 해결하고 체질적인 개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체형적인 문제로 인한 복부, 허벅지, 비만은 추나, 도수치료 등으로 교정치료로 같이 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간편한 알약 형태의 한약으로 요요를 최소화하고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을 불러올 뿐 아니라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을 너무 벗어난 다이어트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수일간 아주 소량만 먹거나 굶고 선식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는 그러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탈모를 생기게 하거나 뼈가 약해지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운동을 하루 3-4시간 이상씩 해서 감량했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줄이게 되면 살이 다시 급속도로 찌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상을 유지하는 속에서 부분적으로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줄이면서 운동량을 하루 1시간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해주는 것이 요요 없이 감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방 다이어트와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살을 뺀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 인식에 몸이 상한다, 몸이 축난다 하는 인식들이 많은데 한방 다이어트는 소화기 상태, 수면 상태 등 평소 체질적으로 약했던 부분이나 두통, 기타 생리불순 등 평소 안 좋던 부분이 같이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고 체형도 바르게 잡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강의 최대의 적으로 비만을 꼽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몸이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